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글이죠. 오늘은 그 열하일기에 대해서 고미숙 선생님이 강연하셨던 것을 고스란히 글로 또 옮긴 그 강연집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짜집게 해서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이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아마 고미숙 선생님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전파를 하고 계신, 그리고 그가 가장 큰 영향을,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 현대인이 또 고미숙 선생님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연암 박지원을 이토록 재밌게 소개하고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고미숙 선생님 같은 분은 살아계신 분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참 재밌게 이 박지원 선생님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도 몇 번 이 열하일기에 대한 글, 또 고미숙 선생님의 글도 그 중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동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때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또 깜깜하게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들춰보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잊지 않으려는, 그냥 또 내 삶이, 일상이 그분의 내게서 배운 그런 또 좋은 점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씩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행동들을 나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각설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하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갈 거예요. 저는 열하가 중국에 있는 지명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새삼 지도를 찾아보면서까지 그 열하가 정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열하가 지금 이 현대에도 굉장히 이 중국인들에게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라는 것도 몰랐고, 기회가 된다면 또 코로나도 물러가고 그렇게 되면 열하에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리고 연암과 다산이 살았던 시대의 왕 정조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영조의 손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그렇죠. 이 세 사람, 연암과 그리고 다산 그리고 정조,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연암의 사상과 그 시대의 기반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을 실학파로 분류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대개 교과서에서는 다산이 후배니까 연암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종합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실은 이 두 사람은 세계관, 삶의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놀았던 그 삶의 주 무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극과 극으로 다르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문체, 당파, 그들이 속해 있던 당파, 어떤 생각, 이런 것, 그리고 생각의 방향, 관심사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완전 현격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 같은 그런 실학파로서 실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이렇게 손 꼽혀지는 거는 그런 이제 뭐 같이 어떤 운동을 같이 했다거나 같은 뭐 정치에 같은 뭐 행동을 했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지향하는 바가 이론과 뭐 공부 뭐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고고한 학계나 정계의 왕 중심의 그런 세계,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이,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 그리고 실제 이 민중들의 삶,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좋게 할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구나, 그것들을 민중을 존중하는 그 관점, 그리고 그 민중과 밀착되어 있는 이제 다산이라고 하면 정치겠고요. 그리고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면 그 민중들의 삶, 정신, 어떤 문화, 뭐 그런 것들에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관심 세계를 보였다는 것 때문에 실학파로서의 그런 묶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 극과 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도 되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조선 후기에 문화 부흥기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두 명으로 손꼽힌다는 것, 뭐 그들에 의해서 다시 막 부흥이 엄청나게 되었다기보다 후대에 와서 봤을 때 그 조선 후기에 이런 두 거장이 있었다는 것, 그들은 또 굉장히 이 민중의 삶에 주목했다는 것, 그런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른 두 명의 천재가 상극하고 있었다고 보면 18세기가 왜 조선의 르네상스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다산 얘기는 제가 목매심서에서도 해드렸고 하니까 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인생과 그리고 글쓰기 사상을 쭉 짚어보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연암 박지원이 살던 시대는 노론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연암은 노론 명문가 출신인데다 어렸을 때부터 하는 문장을 쓸 정도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안도 당대 세력을 잡고 있던 그런 노론 집안이었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문장이 널리 알려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이와는 또 정반대로 제야,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물러나 있던 그 남인 출신의 다산 정약용은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료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류인데 비주류로 가는 길을 택한 거고, 연암은 반대로 다산은 비주류인데도 끝없이 주류를 지향하고 추구해서 주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긴 시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를 받게 되고 모든 그런 이제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어떤 젊은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두 사람은 극명하게 이렇게 또 시작부터 차이가 납니다. 연암은 권력의 중심에서 원심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벗어났고요. 다산은 권력의 중심에서 구심력을 가지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다산은 정말 유배지에서도 끊임없는 그 정치에 대한 열망이 책 속에서 아주 가득 풍겨나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제 마음을 내려놓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시간이 가면서라는 게 18년 유배 기간 중 거의 한 17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1년이 남았을 정도의 시점에서야 비로소 좀 내려놓게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1800년에 정조가 죽으면서 모든 게 와해되고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죠. 정조를 중심으로 연암과 다산은 끊임없이 양쪽 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암의 친구들이자 다산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사대문 안에 가까운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살았으면서도 평생 한 번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두 분이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그러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또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민숙 선생님의 느낌으로는, 그녀의 판단대로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연암의 개성이 훨씬 더 돋보이고 다산의 특징도 아주 돋보입니다. 근데 연암을 앞에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이 연암 박지원이 고민숙 선생님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도 굉장히 너무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큰 결정이 필요로 했던 때에 연암 박지원을, 그의 책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을. 그래서 아마 이 연암의 개성이 훨씬 더 돋보인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저의 스타일도 다산보다는 연암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다산과 같은 그런 업무 특성을 많이 보이고 그런 또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 그런 문화 예찬 이런 측면들을 보면 또 연암의 그런 면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겁 없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또 연암하고도 조금 닮은 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많이 다르고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저는 책을 보면서 위인들을 만나고 또 감히 거기다가 그 저의 이 조그만 인생을 얹어서 비교도 해보고 이러고 놉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지 않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영정조 시대가 대단히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양반의 수가 너무 많아져 과거 제도가 엉망진창이던 시대였다고 해요. 일례로 창경궁에서 과거를 치르는 그 성균관이랑 그 창경궁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제 아마 당시에는 창경궁에서 과거를 치렀었나 봅니다. 창경궁에서 과거를 치르는 날 시험장 문을 열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들은 양반이니까 그들이 대동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리시험자까지 들어왔었대요.
그걸 한번 겪어온 이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신통하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 라고요.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과거의 길로 나아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암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암이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연암의 사유와 연암이 보여준 행로를 따라가 보면 연암은 어떤 격식을 따르는 걸 매우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규격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이면만 봐도 다산하고는 정반대의 기질인 거예요. 그런 기질이 표출된 것 중의 하나가 우울증인데요. 지금 이 현대에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과 심리학과, 정신심리상담소 이런 것들이 많지만 조선시대의 우울증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병이었다고 해요. 워낙 그 천재였던 연암은 우울증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특이하게 알지 않았었나 합니다. 그 연암의 우울증은 거식증과 불면증을 동반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그 연암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암의 초상화를 보면 지식인답지 않게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풍채가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고미숙 선생님은 비만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집도 가난하고 청렴한 그 청렴이 이 집안의 트렌드였던 그런 집 아들이었는데 좀 체질상 좀 비만이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초상화를 보면 눈매가 아주 그냥 기운이 서려 있어요. 호방함이라고 이 고미숙 선생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하나 소개해드리면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 생계형 관직에 나가요. 군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목소리가 너무 커서 관아에 너무 크게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바람에 관아에 들러붙어 살던 귀신이 도망을 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의 귀가 훅 꺾여버릴 그 정도로 양기가 넘쳤다는 거죠.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청년기에는 이런 이제 우울증에 시달렸었다는 건데요. 그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청빈한 집안이긴 하지만 이 집안은 아까 그 세력의 중심가에 있는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들은 일단 명의나 명약부터 찾고 보는데 연암은 그렇게 집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치료법들에 의존하지 않고요. 저작거리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양반 자제 신분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신선이 되겠다고 100세가 되도록 떠도는 바람의 사나이, 70세가 되도록 집에서 역사책과 이야기책을 읽고 또 구술한만 하고 있는 그런 민홍, 분녀장수 노인, 거리의 건달. 그러고 이렇게 또 그 시대가 수명이 얼마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거리에서. 솔직히 거리에 그 노인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여행을 가보면 정말 뭐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에 숨어 있으실까? 어디에 계실까? 진짜 뭐 며칠을 다녀도 한 명을 못 보게 되는 경우에 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평균 수명이 지금 이 현대에도 평균 수명이 되게 짧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조선시대가 장수를 했었나 아니면 일부러 골라서 지금 이 연암이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만나고 다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였든 연암의 그 우정의 철학, 연암이라고 하면 유머, 우정, 이 우정도 보통 우정이 아니더라고요. 이 우정의 철학이 바로 이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걸려서 이걸 치료하고자 이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벌써 이 연암의 우정의 철학이 피어난 거죠. 10대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울리는 그 늘상 같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우울증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을 그 안에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민숙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안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산 사람들을 만나야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들로부터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생소한 그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내해가고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지켜보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비춰져서 보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에게도 이 치료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연암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 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암의 초기작인 반경과괴전이고요. 그 안에 양반전, 민홍전, 김신선전, 예덕선생전 등 총 9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소설로 남아있는 작품들이 바로 이 반경과괴전에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앞서서 그 연암의 우정의 철학을 언급드렸는데 이 연암뿐만 아니라 동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독보적인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우정의 정치학을 펼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양 철학사에서는 에피쿠로스, 스피노자, 니체가 이제 그런 예로 꼽히는 사람들이겠고, 중국 철학사에는 이타고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시대의 이단아가 있습니다. 연암은 우도, 그러니까 이 우정의 도, 우정의 길, 이런 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글을 끊임없이 쓰고
또 그를 실천합니다. 백탑청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실천의 한 예가 되겠고요. 백탑은 지금의 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말해요. 당시에 연암 박지원과 그의 친구들이 그 백탑 근처에 주로 살면서 지성과 우정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백탑파라고 불렀고요. 이들은 직업 없이, 이 점이 중요해요. 직업 없이 무직으로 프리랜서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만나서 서로 만나 지식의 향연을 펼칩니다. 굉장히 우아하게 노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원에 모여서 그냥 뭐 지식을 뽐낸 거죠. 이게 웬 유유자적이냐, 이 식자들의 유유자적인지, 그 이제 1950, 60년대 뭐 30, 40년대 이런 때 같으면 룸펜이라고 부를 그런 이제 식자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당시에 그 관직으로 나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개미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한량들이 18세기 문예부흥을 일으킨 18세기 대한 조선의 그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 이거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요? 연암 박지원은 30대 내내 이런 생활, 지성과 음악, 문화, 풍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시의 모든 사대부 청년들은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 당송 팔대가의 시와 같은 그런 고문들을, 중국의 그 오래된 문장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고문의 배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 연암 박지원이 어울렸던 그 백탑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문의 배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의 글을 쓴 그것을 소품문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의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청나라의 앞선 문물 제도와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걸 내세우는 북학이라는 학풍이 생긴 거고요. 연암은 20대 30대를 이 프리랜서로 지내며 백탑파에서 당대 지식인들과 함께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를, 신진 젊은 세력인 거예요. 그러나 정계로 나아가 진출하지는 않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렬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정조, 그리고 정조의 이 새로운 세력들, 정조가 임금이 되면서 그 공의 많이 있었던, 정조를 즉위시키는데 공을 많이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세를 잡고 그러면서 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정기를 떠나서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사상과 학업, 뭐 풍요 이런 거 즐기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이 문체, 앞서 말씀드린 그 소품문, 이런 과거의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이 조선의 그 성리학 중심의 그 지배 체제, 정조라는 새로운 왕 체제가 되면서
왕권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중요했을 텐데 뭐 이들은 뭐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이 전통과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을 문체에서도 시도하고 북학이라는 것을 통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던 또 병자호란에서도 졌었기 때문에 그 진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지배계급에서는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청나라가 앞섰더라 우리 배워야겠더라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이 청년들이 심상치 않았겠죠. 그래서 북타파를 해체하려는 노력도 많았다 하고요. 또 그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그 정조의 문체 반정 그래서 이 고문과 같지 않은 그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는 이들을 탄압을 한 거죠. 그들의 책을 뭐 효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뭐 연암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의 우정은 대단했다고 해요. 우정에 살고 우정에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구 네트워크가 매우 견고했습니다. 거의 뭐 생계를 책임져주는 정도 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뭐 피신도 시켜줬다가 그 피신지에서 살 길이 막연할 것을 알고서는 친구 몇은 관직을 아예 그곳으로 얻어서 친구들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관직을 갖고. 그러면 이제 연암이 친구 백으로 조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친구와 같이 더불어 살게끔 해주고 눈물겨운 우정을 살았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제 시련들을 거치면서 자유롭지만 그런 부도 명예도 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40대 중반을 통과하고 있던 연암에게 중원대륙을 열하를 처음에 갈 때는 열하까지 가게 될 줄 모르고 갔대요. 그 중원대륙을 유람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연암과 열하일기라는 운명적인 조우가 시작된 것이죠. 이 열하일기는 문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과 실험정신을 발휘한 글쓰기라고 해요. 문체의 대향연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또 열하일기에는 그 유명한 이용후생 실학정신이죠.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천적인 학문의 내용이라는 뜻의 그 북학파 사상이 바로 이용후생인데 이 이용후생의 문명론이 들어있습니다. 수레, 건물, 온돌 등 모든 그 당시의 기계 문명에 대해서 이 글을 보고 그대로 재현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낱낱이 분석해 놓았다고 해요.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에 박학하다 뭐 이런 정도의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여행 중에 또 뭐 여행 후에 뭐 보완을 했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이런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왔는지 혀가 내둘러진다고 하고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쭉 나열만 했다 그러면 또 이 열하일기를 보는 그런 재미와 맛이 없을 텐데 이 연암 선생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리듬을 타면서 문장을 구성했다고 해요. 그 초야에서 탑골공원의 그 기운을 맞으면서
아주 즐겁게 공부하듯이 억압받으면서 하는 그런 문장 구사, 문장 놀이가 아니라 그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프리랜서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 정말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껏 그 좋아하는 그 문장을 마음껏 구사하면서 살았던 그 재미와 흥, 스킬, 역량이 이 열화일기에서 그냥 열화를 여행하는 그 여행 중에 완전 폭발한 거죠. 그 젊은 날 그렇게 지내다가 문체 반정으로 멀리 벗어나서 그 친구들과 좀 떨어져 있고 뭐 이제 나름의 그런 이제 아픔들을 겪으면서 쌓여 있었던 그런 것들과 또 그때까지 모든 기량 이런 것들이 아주 꽃을 피듯이 열화일기에서 개화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미숙 선생님에 따르면 정말로 타고난 문장가였고 어떤 정보도 이 사람한테 가면 하나의 운율을 타게 됩니다. 또한 열화일기에는 이국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취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와 풍속은 물론 청나라를 둘러싼 제국의 형세와 배치가 아주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탐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도라고 하는데 성리학도 도이고 불교도 도죠. 그 도, 자기 존재를 탐구하는 존재의 구원을 위한 그런 나를 구원하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도에 대한 탐구가 또 이 책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여행기네요. 예. 직접 한번 열화일기를 다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백수였던 연암이 중원대륙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암이 대단한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이에요. 연암의 팔촌형이 부마였는데 이분은 중국 사절단 수장인 정사를 종종 그 정사라고 하면 뭐 우두머리, 사신의 우두머리를 종종 맡았습니다. 그리고 권룡제의 만수절에 이어서 만수절 70세 생일에 이어서 연암도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이죠. 이 권룡제라는 중국의 황제는 청나라의 그 유명한 역사에 남을 그 3명의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이고요. 병자호란에 우리가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나라를 계속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계속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그랬지만 이 청나라가 굉장히 태평천하를 중국 역사에서 태평천하를 열어줬다고 해요. 이 만주족 오랑캐에 불과했던 이들이 전체 중원 지방 그러니까 명나라를 이어서 전체 그 중국을 지배를 하면서 그 중국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참 이처럼 평화로웠다 하는 시대는 없을 정도의 그런 태평천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3분의 황제가 유명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그 이 3분 중에 이제 권룡제가 마지막 분이시고 그의 70세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에 이제 조선의 사신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이 연암 박지원의 팔촌 형이었어서 같이 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역할 없이 그 형을 수행하고 돕는 그런 역할로 개인 비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따라가게 된 거고요. 어떤 공식적으로 맡은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국을 열화를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구경하고 올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세계 제국의 중심인 청나라의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연암이 속해 있던 그 백타파가 내세운 북학 이론인데요. 연암의 친구인 홍대용이나 박제가는 이미 청나라를 다녀왔었고 연암은 갈 수만 있다면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늦가기로 44세에 이 여행에 합류를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이 여행은 연암 일생에서 변곡점이 되고요. 연암은 중국 사람들이 말을 타고 1시간에 70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북벌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되죠. 예.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일본에 처음 가보고 나서 처음 가서 그 넓은 땅을 비옥한 그 땅들을 보고 땅과 나무를 보면서 와 했던 그 감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배운 게 다 엉터리였구나 하는 그런 그냥 머리를 훅 내리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암은 청나라를 배우자 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 그 문명을 보고 도대체 그 내 나라 조선 안에서 그 소중화 아직도 이제 명나라가 없어졌으니 진정한 그 중국의 전통을 잇는 거는 우리 조선조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청나라를 계속 오랑캐 취급했던 그런 세력들의 참 혀를 끌끌 찼겠죠. 예. 자, 압록강을 넘어서 연경까지 가는 기록을 적은 글을 연행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연암이 쓴 것은 그 길을 통해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연암이 쓴 것은 연행록, 공식 그 사절단에 의한 공식 여행 그 보고서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중국 출장 기록 보고서겠죠. 그런 연행록과 연암의 열하일기는 전혀 다른 책이죠. 그들이 썼던 그런 연행록에다가 열하일기를 덧붙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공적인 업무 아무 상관이 없는 박지원은 그냥 단독으로 열하일기를 낸 겁니다. 이 걸륭제 그리고 이 열하라는 땅 그리고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이 세 조합이 마주쳐서 산출된 텍스트가 열하일기입니다 라고 구미숙 선생님이 쓰셨는데 딱 이 문장에 들어오는 세 단어 걸륭제, 열하, 연암 이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걸륭제 잘 모르죠. 제가 열하 안 가봤죠. 모릅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정보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정도가 다인데요. 근데 이들의 이미지가 이 연암에 이 굉장히 이 넓은 시야와 안목 이 긴 시간대를 아우러서 이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느낌 같은 유사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제게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여행을 가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열하에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국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하에 가보세요. 열하는 중국 황제들이 천하를 돌다가 여름을 맞으면 그 행궁 별장처럼 삼았던 곳입니다. 동북방의 요새인 고북구장성을 넘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위구르, 신장, 티벳, 몽골 등 오랑캐 중에 그 오랑캐들이 바로 하던 곳인데 처음에는 그런 오랑캐들을 위협하고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 궁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마음에 들어서 너무 그
중국이 매우 덥기 때문에 여름에 피서지를 그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자금성 뭐 이런 데는 너무 덥고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피서지로 알려지고 유명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서태후가 뭐 피신을 와서 옥새를 손에 넣고 자신의 시대를 열게 되는 그곳도 바로 그 열하라고 합니다. 열하에 가서 그 아름다운 궁전도 한번 꼭 살아생전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이죠. 북경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폭우와 폭염을 뚫고 강을 건너며 한 달 이상 행군을 해가며 겨우 도착했더니 갑자기 황제가 조선 사신단을 열하로 불러드립니다. 사실 연암은 특별히 맡은 일이 없어 여기 연경에 머물면서 북경 여행이나 해도 되는데 삼종형이 그 팔촌형이 열하를 가보지 않으면 또 천하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없을 테니, 왜냐하면 지금 황제가 이 북경에 있지 않고 그 생일 잔치를 연경에서 하는 거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걸륭제 70세 생일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온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그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온갖 희귀한 것들, 또 그런 걸 특별히 또 걸륭제가 원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 힘든 진귀한 것들을 다 이제 진상을 했고 선물을 했고, 그것들이 다 연경이 아니라 열하에 모여 있었던 거죠. 모든 이벤트와 볼거리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 그 열하에 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을 테니 이참에 꼭 가보라고 권한을 주어서 연암도 이제 열하까지 가는 일정에 포함이 되게 된 겁니다. 열하로 가게 될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여행이 더 길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다시 행장을 꾸렸다고 해요. 이제 그 행장에 그 대열에 이제 연암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여정이 매우 지옥 같았다고 하죠. 황제가 오라고 하니 시간에 맞추기 위해 나흘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행군을 해야 했대요. 양반이고 뭐 상놈이고 노비고 필요 없는 거죠. 뭐 다른 운송 수단도 없고 그냥 다 걸으면 걷고 물을 건너야 되면 물속에 빠져서 다 건너고 그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가 계속 와서 땔감을 뗄 수 없으니 밥을 해먹을 수도 없었다 하고요. 사신단이 민폐를 주면 안 되니 지역 유지들한테 얻어먹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조선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흘 내내 굶주림에 시달렸고, 조선법인지 중국법인지 모르겠네요. 그 나흘 내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운 행군을 통해서 열하에 가게 되는 거죠. 나흘 동안 대장정을 했는데 그 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고북구 장성은 만리장성 중에 가장 험난한 장성인데 그것은 야삼경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에 통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너무 감회가 북받친 이 열암 박지원은 낮에 먹다 남은 술에 먹을 갈아서 글을 한 편 남깁니다. 그게 바로 야출 고북구기예요. 밤에 고북구기를 넘어간다, 이제 이제 벗어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연암집을 만들어낸 연암의 후손 박영철 씨에 의하면 이 야출 고북구기가 조선에서 한문으로 만들어진 5000년 동안의 최고의 문장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을 지나고 나니 거대한 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이 꼬불꼬불해서 9번을 들락날락하면서 거의 생사의 경계까지 가게 돼요. 그럴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연암은 여기서 인식의 허실을 깨달아 이랴 구도하기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야출고북국이 이랴 구도하기, 이것들이 이제 뭐 명문장으로 남는 거죠. 내용은 뒤에 가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 열하를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열하는커녕 연경을 가기도 북경을 가기도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강을 9번을 넘어서 건너야 하다니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연암은 글을 남긴 거예요. 그것도 시대에 남을 그런 명문장들을요. 아마 이분은 프리랜서고 사실 그 사신단에서 특별히 맡은 공적인 역할이 없지만 이 인생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 연암의 일생에서 중국을 일생에 다시 오게 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평생 동안 또 자기 친구들 좀 살거나 관직을 했거나 하는 친구들은 또 다녀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었는데 본인은 관직의 뜻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 청빈한 그 집안에서 가세가 어떻게 갑자기 훅 일어날 일도 없고 자기 인생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 못 올 기회인 거죠. 그런 절절함이 저는 이런 위대한 위협을 만들어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신단에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고 역관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자주 다녀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직업이 그거니까. 그런데 연암에게는 정말 두 번 못 올 그럴 곳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 마음이 좀 알 것도 같아요. 예. 이렇게 그 초절정의 신체적인 위기, 엄청난 강행군에 따른 그런 신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연암의 지성이 살아 움직였던 점 정말 경이롭습니다. 열하 일기는 처음 압록강을 건너는 데서 시작해서 산회관을 건너고 연경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열하로 갔다가 다시 연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암은 그간의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매일매일 일기처럼 쓰고요. 그러다 글감이 폭발하면 이것을 독립시켜서 따로 씁니다. 그것이 바로 명문장으로 유명한 앞서도 언급드린 이랴 구도하기, 야출 고북국이 등입니다. 연암은 이 세상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신체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고미숙 선생님의 판단에 따르면요. 필담을 나누면서 상대는 연암에게 중국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리도 고귀한 선비를 만나다니 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암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그것도 빨리 맺어내는데 도사입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참외를 파는 노파하고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네, 우리 주변에 뭐 이런 분 있기도 하시죠. 정말 타고난 능력이다 싶은 그런 친구들 볼 때 있어요. 예. 연암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암은 영혼이 굉장히 맑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선비와의 만남에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영혼은 별과 같은 영혼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하일기에는 문명을 가로지르는 삶과 우주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너무나 유쾌하고 기존의 통념을 뒤집어 엎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유머와 역설은 통념을 깨야 재미가 있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을 개그맨들이 확 그렇게 뒤집어서 불편한 진실을 우리들 눈앞에 보여줄 때 아주 웃기게 그렇게 비틀어낼 때 우리는 참 통쾌함을 느끼죠. 유머는 철학적으로 그다지 나긋나긋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유 배치를 전복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열하일기가 그런 기존의 것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유들, 이런 것들을 깨부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책 속에 하나의 일화 읽어드리면 연암이 요동 벌판에 섰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열흘을 가도 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간 겁니다. 이 박지원이요. 조선에서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었기에 연암은 아주 큰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나오는 대사가 이런 것입니다. 호곡장 이로구나. 이 말은 아 참 울음터로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이 슬픔만이 울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모든 감정, 희노애락의 그 모든 감정이 지극해지면 눈물이 나옵니다. 기쁨이 사무쳐도 울고, 노함이 사무쳐도 울고, 사랑함이 사무쳐도 울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웁니다. 이때 우는 것은 내 안에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고요. 그러니까 천지와 감흥에서 일으키는 통곡 소리입니다. 이 존재가 느끼는 경이로움과 환희를 동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통곡입니다. 환희를 울음으로 표현했으니 역설인 거죠. 이처럼 유머와 역설은 함께 갑니다. 유머는 기존의 통념을 비틀어서 얘기하고 역설은 기존의 통념을 반대로 전복하는 것입니다. 자, 책 중에 또 다른 한 문장인데요. 바로 청문명의 장관은 깨진 기와조각과 똥부스러기에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압권이라 하고요. 모두들 만리장성, 자금성, 요동벌판, 요동백탑 같은 그런 엄청난 스펙터클, 이 중국의 건축물들은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 자연, 그리고 이런 스펙터클에 빠져 있을 때 이 연암 박지원은 그 저변에 작동하는 일상의 흐름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문명의 장관은 깨진 기와조각과 똥부스러기에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자, 무슨 의미인가 들어보세요. 깨진 기와 조각들을 모아서 정원을 꾸미고 담벼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쌓여있는 그 말똥들, 이 청나라가 기마민족이고 하니까, 그리고 모든 운송들이 그런 말로 이루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다니고 그 말똥들이 그냥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똥들을 뒤에 쫓아다니면서 잘 걷어다가 그것을 잘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돈대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또 나름의 그
그 건축 그 자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뭐 건축의 일부 뭐 기둥이 되었던 뭐 이 담벼락이 되었던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담벼락 밑에 뭐 무슨 그 집안이 되었던가, 그런 걸로 재활용하는 것을 보고, 와, 이거야말로 청문명의 장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그런 물건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청문명의 정수, 아, 이 대국이 다르구나, 이래서 대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 나라가 잘 통치되고 있는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려면 일상의 리듬을 보면 되고, 자기가 처한 공간을 얼마나 아끼고 정갈하게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걸륭제 치하의 청은 이 소박한 백성들의 이 삶이 너무나 이 정갈하고, 그리고 매우 그 규칙적이고 안정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과연 이 걸륭제 이 청나라, 아까 조선조의 그 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깔아내리는 그것과 정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 아까 공식 그 뭐 출장 기록서를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우정, 이런 것들을 10대 때부터 경험을 해온 연암 박지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통찰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가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가 자기 삶의 척도입니다. 또 자기의 그 하루하루 매일의 그 하루하루를 어떤 것들로 채워 넣느냐, 어떤 리듬, 그런 어떤 나만의 규칙성, 운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자기 삶의, 우리 삶의 척도라는 거죠. 재산이 얼마나 많고 직업이 무엇이고 부모님이 어떻고, 이런 것이 삶의 척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떤 나날의 하루하루를 자기 리듬을 유지하는가 하느냐가 내 삶의 척도, 행복의 척도,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암이 보기엔 중국 변방의 아주 작은 마을에 가도 너무나 정갈하게 삶이 정돈돼 있더라는 거고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증표인 것으로 읽어낸 거죠. 어디에도 삶의 소외가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본 겁니다. 고미숙 선생님의 문장대로라면 연암은 천하의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걸 재활용하는 이런 시대라면 이 시대는 태평천하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또 하나의 역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암은 계속 역설, 이런 고정관념들과 일상적인 시선,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본질, 진리, 이런 것들을 짚어낸 거죠. 이런 역설과 유머를 계속 이 열알기에서 펼쳐내고 있다고 하니 우리 한번 꼭 보도록 해요. 자, 또 다른 얘기 한 토막입니다. 열알기에 연암의 장난기를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어요. 많죠 뭐.
연암이 산해관 지역으로 들어가 옥전현이라는 마을에 들렀는데요. 한 점포에서 재미있는 절대 기문으로 보이는 그런 문장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 쓴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점포 주인이 본인은 문자를 모른다고 시장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내리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사라는 그 같이 갔던 그 일행을 데리고 밤에 그곳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그 문장을 필사를 합니다. 정진사라는 사람은 열하일기 처음부터 등장한 인물인데요. 동문서답의 달인이라고 해요. 연암이 이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하고 벽돌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면 말 위에서 졸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네 뭐 이런 얘기를 읊조리고 있는 그런 정진사예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베꼈으니 앞뒤 맥락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래서 연암이 그 글을 이제 자기 스타일로 문맥에 맞게 가다듬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호질입니다. 이 호질이 어디까지가 원작이고 어디부터가 연암이 손댄 건지 알 수 없겠죠. 이게 뭐 고도의 트릭인 건지 그냥 연암이 진솔하게 얘기한 건지 뭐 학자들 간에는 오랫동안 논쟁 뭐 해왔지만 뭐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둘이서 문장을 베껴 쓰고 있는 모습을 본 점포 주인이 아니 이걸 대체 어디다 쓰려고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연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읽혀서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거요. 이것을 읽으면 입안에 든 밥알이 벌처럼 날아가고 튼튼한 가끈이 그냥 썩은 새끼들처럼 끊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로 이런 유머가 될 수 있는 우리를 즐겁게 한바탕 크게 웃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와 웃음을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실천하면서 산 인물인 거죠. 뭐 어떤 고도의 의식을 하고 그 하에서 뭐 내가 웃음으로 인류를 치료하리니 뭐 이런 거창한 생각 뭐 이런 거 뭐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소 생활에 그냥 그런 삶이길 희망했다는 거죠. 본인도 웃는 걸 좋아하고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고미숙 선생님이 이 열하일기를 읽어보신 이 원문을 읽어보신 열하일기의 이 작가님 고미숙 선생님에 의하면 이런 자잘한 웃음거리들이 책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연암 박지원은 나는 사흘을 웃지 않으면 허리가 시큰거린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야기하는 그 틈새만 보이면 막 농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사람들과 친해지는 무기로 사용을 했던 것이 이 연암이 아닌가 하고요. 이 유머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이 연경에 북경에 도착해서 태평하게 쉬고 있는데 이제 한밤중에 황제 근위 대신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고 있는 연암에게 당장 열하로 떠나라고 하니 연암이 난리를 치죠. 그러니 이제 연암 옆에 자고 있던 수행원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불이 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연암이 황제가 열하로 가는 바람에 연경이 비었다. 그래서 몽골 기병 10만 병이 쳐들어왔다네. 이런 식으로 농담인지 거짓말인지 해서 아예 작정하고 웃기려고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늘 생활은 되어 있던 거예요. 이걸 뭐 그냥 뭐 과장과 뻥이 생활돼 있다, 이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고요. 어쨌든 유머와 해학, 위트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화, 이것이 또 그 열하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열하에 어떻게 완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열하로 간 거예요. 무박사흘의 여정을 통해. 거기 가서 티베트 불교 법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관련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중국의 황제, 그러니까 이 걸륭제께서는 법왕을 스승으로 떠받들었다고 해요. 이 법왕은 뭐 너무나 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황족들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귀한 존재였는데, 이 조선을 좋게 봤는지 조선 사신단에게 아련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조선 사신단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불교가 이단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밀교, 이 티베트 불교의 이 법왕이라고 하면 부처인 거예요. 부처.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그 부처, 이제 몇 번째 환생한 그 부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티베트 불교의 수장 부처를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황제의 명인이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조선을 가면 조선 왕으로부터 또 그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이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암은 온갖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이제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 강남 땅으로 유배를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강남까지 유람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제 강남 유람 떠날 준비를 하겠다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하인한테 술을 사오라고 하고, 참 막 그 눈앞에 그려지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게 18세기인데 지금 뭐 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 우여곡절 끝에 연암과 사신단은 법왕을 아련하게 되고요. 거기와 관련된 일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박지원이 또 호기심이 충천한 거예요.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관련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한 6권인가 뭐 정도 되는 책을 또 남겼다고 해요. 여기서 책이라고 하면 이제 이 현대의 이런 책 같은 개념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하나의 뭐 소논문 뭐 이런 정도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또 그 티베트 불교와 중국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하일기에 대한 것이 공식적인 역사서에 비해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야사로서, 야사도 아니고 그냥 뭐 한 여행기로서 사랑받아 온 정도지만, 이건 뭐 집권층에 의한 의도적 외면이고 평가절하가 아닌가 합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길래 살짝 읽어드리면, 열하일기가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조선시대 금서였을까요? 연암의 손자가 우의정까지 올라가는데도 1900년까지도 연암 집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면에서 당대 정치를 비판한 적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글이 가지는 매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의 원인이 이 유머와 해학, 그리고 유머를 통한 그 역설적 비판과 지적들,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았었을까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장미의 이름이 있죠. 움베르토 에코가 1980년에 발간한 추리소설인데, 이 소설이 어쩌면 지금 좀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엄숙주의나 권위주의는 웃음을 싫어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중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건의 발단은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필사본 때문이었죠. 이 수도원의 장서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편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도사들이 그 봉해져 있던 그 읽지 말라는 그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과연 거기에 뭐가 들었길래 궁금해하면서 몰래 읽어보다가 늙은 수도사 호르헤가 양피지에, 그 책에 양피지에 발라놓은 독약 때문에 다들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거죠. 그 늙은 수도사를 비롯한 그 중세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그 웃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중세의 신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지점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유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유머를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 프로는 많지만 진짜 유머와 진정한 그런 웃음, 어떤 깨달음이 있는 그런 웃음, 그리고 어떤 것을 깨닫거나 알므로부터 나오는 그런 웃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이 박지원 선생님 그리고 고민숙 작가도 동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암은 이런 유머의 원천, 그리고 다시 그 돌려주고 싶은 대상들이 민초들이었고, 그것을 여러 책, 이 11개까지 포함한 이런 여러 그의 글들을 보면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유머가 사방에 숨어 있고요. 또 그것을 사방에서 발견해주는 우리 고미숙 작가님이 있는 거고, 또 저같이 이렇게 길어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가야 할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했던 그 자기 구원의 문제, 이 열알기 속에 펼쳐져 있는, 소개되어 있는 그런 자기 구원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바로 이 자기 구원의 문제가 일야 구도하기에서 나옵니다.
앞서도 짧게 언급드렸는데 그 9번의 그 강 속에 9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열하로 가게 되잖아요. 연암이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너다 보니 강물에 떨어지면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지성의 정수를 모아서 터득한 게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명심이 바로 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은 이목에 사로잡힌 분별망상의 허황한 불빛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빛이 나옵니다. 연암은 평정을 얻은 뒤 자신이 깨달은 도의 경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 번 떨어지면 물을 땅이라고 삼고, 물을 옷이라 삼고, 물을 몸이라 삼고, 물을 마음이라고 삼으리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니까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데도 방 안 궤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라고요. 열하 일기는 자기 존재의 완벽한 탈영토와 다시 말해 어디에도 얽매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연암의 사유를 요즘 서양 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유목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목주의는 고도의 유동적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목주의는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접속하고 아무런 집착과 미련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쿨한 지성이네요. 예. 연암은 여행 중에 바로 그런 것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입만 열면 보석 같은 문장이 쏟아진 것이 아닐까요? 연암에게 있어 여행은 곧 길이고 길은 곧 삶이고 삶은 곧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성도 길 위에서 삶의 비전을 찾고 그 삶의 비전이 글로 생산될 수 있으면 모두가 자기 지성의 주체이자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암이 열하일기에서 보여준 여행과 행로가 21세기적 삶의 비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고미숙 선생님 이렇게 끝맺음하고 계시고요. 뭐 더 보태고 빼고 할 말씀이 없네요. 예. 저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유목주의는 고도의 유동적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유목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접속하고 아무런 집착과 미련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접속하고 이 부분에 제 눈길이 머무는데요. 그러니까 꼭 어디를 가지 않아도 아직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접속하고 그리고 아무런 집착과 어떤 집착과 미련 없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다른 것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어디 가지 않더라도 꼭 우리 어떻게 보면 요새는 여행에 너무 광적인 집착이 있는 것 같은 시대다 하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좀 여행이 어려워지는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다 노인 되잖아요. 그런 이후에는 그러면 삶이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유목이라는 거 이런 게 꼭
여행이라는 게 어디 몸을 신체를 움직여서 가는 그런 유동, 그런 여행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뭐 감옥에 있더라도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여행을 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더라도 몸과 마음을 열어서 접속하고, 요새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이 대중매체와 이 수많은 SNS 채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세계와 저 멀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세상 끝에 있는 사람과의 삶과도 조우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성, 그런 고도의 유동적 지성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아닐까. 그런 열린 마음과 그 하나의 인류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저는 생각이 좀 확장되고 이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열아일기의 박지원에 주목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새 좀 그런 주제에 좀 꽂혀 있어서 열아일기의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표현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발견하고 또 지향하셨던 것,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꼭 그 의도치 않았더라도 이런 21세기에 어울리는 필요한 그런 지성과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있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네요. 다산 정약용의 경우에는 20세기적 그런 접근에 보다 더 적합한 그런 생의 궤적을 보이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이 열아일기의 연암이 보여준 그런 방식의 삶의 패턴이 보다 이 많은 우리에게 그런 지평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고미숙 선생님도 이 열아일기에 조금 더 열아일기 그리고 연암에게 방점을 더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산보다는요,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21세기라는 탈영토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연암의 유동적 지성, 유목주의적인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 소중하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일요일이어서 이 벼르고 벼르던 열아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 팟캐스트 10,000카운트 이제 넘었어요. 카운트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 저를 지속하게 만든 힘이 되어주고 있네요.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